1999년 하버드대 심리학자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체브리스는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에게 흰색 팀과 검은색 팀이 농구공을 주고받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흰색 팀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라고 지시했죠.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는 중간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화면 중앙을 천천히 걸어가며 가슴을 두드리는 장면이 약 9초 동안 등장합니다. 실험 종료 이후 참가자들에게 고릴라의 존재를 보았냐고 물어봤을 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무려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고릴라의 존재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응답했죠. 즉, 눈앞에 분명히 존재했던 대상조차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각 정보가 망막에 들어오더라도 주의가 그 대상에 향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의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현상,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의식은 한 번에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의 뇌는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의 약 99.9995%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지과학자 토르 노레트란더스의 더 유저 일루전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초당 약 1100만 비트의 감각 정보를 처리하지만 그중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정보는 단 50비트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는 실제 세상의 0.0005% 정도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의 대부분을 본 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각자 보고 있는 현실은 사실 자신의 뇌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의 무지개를 서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붉은색을, 동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파란색을, 남쪽과 북쪽의 사람은 또 다른 색을 보게 됩니다. 빛의 파장과 분산은 동일하지만 관찰자의 각도가 달라지면 보이는 색도, 감정도 완전히 달라지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는 현실은 절대적 실체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관점에 의해 구성된 상대적인 경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시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난 이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이 부모, 학교, 사회가 만든 세상 안에서 경쟁하며 의미를 찾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허감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정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스스로 정의한 삶의 의미가 없고 타인의 기준에 의해 정의된 세상에 자신의 의미를 소비하기 때문이죠. 성적이 어느 정도여야 하고 연봉은 얼마 정도여야 하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을 골라야만 의미가 생기고 남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겨내야만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를 중심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한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 봅시다. 이 세상과 나라는 자아를 세상 밖에서 관찰한다는 시선으로요. 자,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인간은 무엇이며 나라는 자아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지구는 왜 생겨났으며 이 우주는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서지 않는 한 남은 삶도 타인의 시뮬레이션 속을 맴돌며 평생 공허할 것이 자명합니다. 인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라는 지동설을 제시했을 때, 1859년 찰스 다윈이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 아닌 진화의 산물임을 밝혀냈을 때, 1905년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뒤집어 버렸을 때, 그리고 2003년 옥스포드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고차원 문명의 시뮬레이션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을 때 인류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허상이라는 결론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닉 보스트롬의 시뮬레이션 논증은 세 가지 전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문명이 멸망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고도화된다. 두 번째, 그 문명이 과거 조상의 삶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든다. 세 번째, 그 시뮬레이션은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생성하며 무한히 반복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면 우리가 진짜 현실에 속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이 가설은 완전히 비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니터 화면 픽셀처럼 플랑크 길이 단위의 불연속적인 픽셀 구조의 최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입자의 움직임이 연속적인 궤적이 아니라 특정 순간에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자 도약을 보인다는 것, 3D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것만 화면에 송출되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도 자신의 눈으로 관찰될 때만 실시간으로 렌더링되는 에너지 효율적 구조를 가졌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계산 가능한 수학적 정보 패턴으로 환원이 가능하다는 것, 이 같은 근거들은 우주 전체가 수학이나 코드 같은 정보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에 강력한 물리학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를 과학적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신의 선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터무니없는 공상에서 상대성 이론을 추론해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의 비행을 관찰하며 상상과 추론을 바탕으로 미래 인류의 비행기 밑그림을 수세기 전에 그려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진보는 꽤 비약적인 추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뮬레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세상을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고차원 문명을 이룩한 미래 문명이 우리의 세상을 시뮬레이션 했다면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류는 이미 영생의 기술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디지털화한다는 방법이 그 근간이죠. 실제로 인류는 물질을 다루던 시대에서 정보를 다루는 단계를 지나 이제 의식을 다루는 시대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디지털 의식 업로드 기술, 이 미래 기술들은 이미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의식의 복제와 영생의 가능성이죠.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경 인간의 뇌와 기계의 의식이 융합되는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그는 의식을 백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의식이 정말 영생하는 것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그리워하게 될까요? 본래 인간의 모든 행동과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를 욕구 단계 이론으로 정리했죠. 결핍이 사라진다면 욕망은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진다면 의미 또한 사라집니다. 따라서 만약 인간의 의식이 영생한다면 가장 큰 결핍은 역설적이게도 오직 유한한 삶이 주는 감정과 경험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피부로 경험하며 슬퍼하고 웃고 울던 그 감정들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그 감정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인간의 삶을 시뮬레이션하게 될 테죠. 잘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도 세상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지나간 과거를 시뮬레이션 하듯 회상하고 소중한 추억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감정을 복원하고,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감정을 게임이나 예술 속 가상의 세계에서 느끼려는 것처럼 고차원 문명은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결핍을 느끼며 그 속에서 감정과 의미를 경험하고 싶어 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대한 정의는 명확해집니다. 이 세상은 고차원 문명이 만들어낸 가상 시뮬레이션이다. 그 가짜 세상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진짜 이유는 경험과 감정, 그 둘뿐이다. 우리의 삶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태어나 정해진 죽음으로 끝나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게임이라면 그 한 번을 온전히 자신만의 감정과 경험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빅뱅 이후 팽창하는 우주, 중력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며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려는 블랙홀 같은 천체들, 생존과 번식을 통해 존재를 확장하려는 생명, 이 모든 흐름의 본질인 존재 확장의 물리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면 삶의 의미는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타인이나 사회가 만든 기준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서 시작되는 자아의 존재 확장에 있다.